1019년 2월 1일 귀주, 고려의 최북방 전선 중 하나인 귀주성에서 20만 병력의 고려군이 집결했다. 고려를 침략한 거란군을 막기 위해서였다. 일전에 2차례 고려를 침공했던 거란은 이후 고려를 완전히 굴복시킬 목적으로 10만여 명에 달하는 대군을 이끌고 침공했으나 반격을 당해 귀주성으로 퇴각하는 중이었다. 만약 퇴각하는 적군을 놓친다면 다시 군대를 일으켜 침공할 것이 분명했기에 고려 입장에서는 반드시 거란군을 섬멸해야 했다. 때문에 조정은 국력을 총동원하여 거란군의 2배에 달하는 20만 대군을 징발했지만 양자간 병력의 질은 크게 차이나는 상태였다. 일전에 거란에 의해 국토가 초토화됐었던 데다가 최정예 기병들로 구성된 상대 측에 비해 고려군은 급하게 징집한 농민들이 다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불리한 상황에서도 고려군을 이끄는 지휘관은 희망을 잃지 않고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며 병사들을 독려했다. 그의 이름은 강감찬, 고려의 명제상이자 귀주대첩을 승리로 이끈 고려의 영웅이었다. 강감찬은 고려 정종 3년인 948년에 현재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해당하는 금주에서 태어났다. 강감찬이라는 이름은 과거 급제 이후 개명한 것으로 젊었을 적 이름은 강은천이었다. 고려사에 따르면 강감찬의 집안은 그의 오대조인 강여청이 금주로 이주한 이후 터를 잡고 살았는데 강감찬의 부친 강궁진이 태조 왕건을 도와 후삼국 통일에 기여한 사만벽상 공신에 임명되면서 공신 가문으로 부상했다고 한다. 훗날 고려의 영웅으로 이름을 떨칠 그답게 강감찬의 탄생에 대한 여러 설화들이 전해져 내려오는데 그중 가장 유명한 일화가 문곡성 전설이다. 어느 날 송나라 사신이 길을 걷던 중 문과 재물을 관장하는 북두칠성인 문곡성이 민가로 떨어지는 것을 보고 놀라 사람을 보냈는데 별이 떨어진 집에 아이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이에 사신은 아이가 장차 크게 될 인물이라 확신했는데 그가 바로 강감찬이었다. 예상대로 사신은 훗날 재상이 된 강감찬을 만났고 그가 누구인지 알자 그 자리에서 절을 하며 문곡성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외쳤다 한다. 이와 같은 전설 때문에 훗날 강감찬의 생가는 별이 떨어진 장소라는 뜻인 낙성대라 불리게 되었다. 이처럼 비범한 설화를 가지고 태어났음에도 강감찬의 유년기에 대해 전해지는 기록은 많지 않다. 다만 고려사에 의하면 키가 작고 외모가 볼품없었으며 여러 설화에서도 그의 얼굴이 곰보투성이거나 왜소했기 때문에 강감찬을 처음 본 사람들은 그를 무시하거나 얕잡아 보았다고 한다. 하지만 이런 외모와 달리 어려서부터 침착하고 의지가 강하며 기발한 발상에 능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나 중대한 일을 의논할 때마다 그를 찾았기에 그 능력을 아는 주위에서는 강감찬을 뛰어난 지략을 지닌 인물이라 여겨 함부로 대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처럼 명망 높은 가문의 자제인데다가 어렸을 적부터 지혜로운 모습으로 주변의 기대를 받았지만 강감찬은 성인이 된 후로도 한동안 조정에 진출하지 못했다. 과거 응시 때문이었다. 신분제도인 골품을 통해 관료를 선발하던 신라와 달리 고려는 4대 왕인 광종대부터 중국의 과거 제도를 도입했는데 덕분에 신라에 비해 신분제가 완화되고 능력 있는 인재들이 등용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이유로 이전과 달리 관료가 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졌는데 강감찬 역시 조정에 출사하기 위해 유교 경전과 여러 학문들을 익혀야 했다. 후삼국 통일에 기여한 공신의 아들인 만큼 과거를 생략하고 곧바로 관직에 임용되는 음서 제도를 사용할 수도 있었으나 강감찬은 이를 거부하고 과거에 응시하는 길을 선택했다. 단순히 부모나 가문의 위광으로 관직에 오르기보다는 오롯이 본인의 학식과 실력으로 선발되는 과거 제도를 통해 자신의 능력을 입증하고자 했다. 그렇게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여러 번의 시험 준비와 낙방을 거듭한 끝에 성종 2년인 983년에 강감찬은 과거 문과의 장원으로 급제했다. 이때 그의 나이 36살이었다.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다시 빛을 본 순간이었다. 그리고 이때를 기념하여 그때까지 사용하던 이름인 강은천을 강감찬으로 개명했다. 이렇듯 기나긴 인고의 시간 끝에 강감찬은 과거의 장원으로 급제하는 업적을 달성했지만 그 후 26년 뒤인 1009년까지 역사 기록에서 자취를 감췄다. 다만 용제총화나 동구겨지 승남, 해동이적과 같은 조선대의 야사집에서 고을 수령으로 부임하거나 지방 백성들의 고민을 해결하는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을 미루어 보아 이 시기 강감찬은 지방관으로서 전국을 전전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를 증명하듯 전국 각지에서 그에 대한 설화들이 현재까지도 전해지는데 이 중 대표적인 일화가 남경의 호랑이 퇴치이다. 강감찬이 남경의 판관으로 재직할 당시 남산 일대에 호랑이들이 내려와 사람을 해치는 일이 빈번했는데 이에 남경 백성들이 그를 찾아와 하소연했다.
그러자 강감찬은 아전 한 명에게 이른 새벽에 북문 밖으로 나가면 늙은 승려가 있을 테니 그를 데리고 오라고 일렀는데 다음날 아전이 북문으로 나가니 강감찬의 말대로 노승 한 명이 성 바깥 바위에 앉아 있었다. 일전의 명언대로 아전이 노승을 데리고 강감찬에게 향했는데 그를 본 강감찬이 그 자리에서 어찌 산이 영물로서 사람들을 해할 수 있느냐 며 꾸짖었고 이에 노승은 그 자리에서 둔갑을 풀고 호랑이로 변했다. 이 같은 광경에 사람들이 놀라 호랑이를 잡으려 하자 강감찬은 이를 제지한 뒤 사흘의 시간을 줄 테니 호랑이들을 데리고 모두 떠나라 고 말했고 호랑이 역시 다시 노승으로 둔갑한 뒤 고개를 끄덕이며 물러났다. 그리고 약속했던 사흘이 지나자 강감찬은 백성들을 이끌고 성벽 위로 올라갔는데 과연 이전에 말했던 대로 호랑이들이 떼를 지어 남경을 빠져나가고 있었다. 그 이후로 남경에 호랑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이에 백성들은 강감찬 덕분에 우리가 안전해졌다며 그를 칭송했다고 한다. 이와 같은 설화뿐만 아니라 여러 이야기에서 지역민들을 괴롭히는 여러 맹수와 요괴들을 퇴치하고 백성들의 억울함을 해결하는 인물로 등장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강감찬은 지혜롭고 백성을 사랑하는 인물로 고려인들에게 인식되었다. 이런 민담들을 근거로 학계에서는 이 시기 강감찬은 한반도 전역을 순회하며 고려의 지방행정체제와 중앙집권화에 기여했다고 추측한다. 백성들을 괴롭히는 맹수와 요괴들은 지역 호족이나 향리를 의미하며 강감찬은 지방관으로서 이들의 횡포를 막고 조정의 권위를 세웠다는 것이다. 이처럼 중앙의 기록에서 그에 대한 언급은 한동안 사라졌지만 강감찬은 중앙의 손길이 미진한 지역들을 전전하며 백성들을 위무하고 나라의 기강을 세우는 등 고려의 안정화에 보이지 않는 공헌을 했다. 이처럼 강감찬은 한동안 조정의 기록에서 언급되지 않았지만 이후 목종대에 이르러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비록 오랫동안 중앙정계를 떠난 상태였지만 그동안 강감찬은 지방관으로서 백성들의 고충을 해결하며 조정에서도 그 이름이 알려진 상태였다. 또한 공신 가문의 자제인 만큼 그 능력과 인품을 알고 있는 이들 역시 많았기에 이제 그를 조정에 불러들이자는 논의가 오고 갔다. 그렇게 강감찬은 목종 12년인 1009년에 예부시랑에 임명되면서 다시 조정의 모습을 드러냈다. 과거에 급제한 지 26년의 시간이 흐른 후였다. 예부시랑은 관료의 교육과 사신의 접대 등을 담당하는 직책이었다. 하지만 다시 개경으로 복귀해 중앙의 관직을 맡았다고 하나 이미 62세의 고령인데다가 개국 공신의 아들이면서 예부의 장관급인 예부상서도 아닌 그 부관인 예부시랑직을 맡았기 때문에 주위에서는 그 가문과 능력에 비해 낮은 직위에 임명되었다는 말이 나왔다. 이런 주변의 반응과는 달리 강감찬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 불만을 표하지 않고 맡은 소임을 다했다. 하지만 예부시랑에 임명된 당해에 내란이 일어나면서 강감찬의 운명도 크게 바뀌게 되었다. 북방의 군사를 총괄하던 서북면 도순검사 강조가 난을 일으켜 목종을 폐위시킨 것이다. 당시 고려는 목종의 모후인 천추태후가 사실상 조정을 지배하며 전횡을 펼치고 있었고 국왕인 목종은 그런 모친을 제지하지 못하고 무력하게 휘둘리는 상황이었다. 결국 목종이 병에 걸리자 천추태후는 내연남인 김치향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을 왕위에 올리려 시도했고 이에 목종은 유일하게 남은 왕족인 대량원군을 후계자로 임명하고 자신을 호위하기 위해 도순검사인 강조를 개경으로 불러들였다. 하지만 강조는 그동안 천추태후의 전횡과 왕의 무능으로 고려가 쇠퇴하고 있다고 생각했기에 개경으로 입성한 직후 목종을 폐위시킨 뒤 북한산 신열사에서 지내던 대량원군을 즉위시키니 그가 곧 고려의 8대 왕인 현종이었다. 하지만 이는 고려가 전란에 휘말리는 원인을 제공하고 말았다. 강조가 목종을 폐위시킨 것을 빌미로 거란족의 요나라가 고려를 침공한 것이다. 유하 일대에서 발흥한 거란족은 발해를 멸망시키고 몽골과 만주 일대를 아우르는 대제국을 세웠는데 이가 요나라이다. 또한 요나라는 중원을 차지하기 위해 당시 중국을 지배하던 송나라와 전쟁을 벌이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위한 아군으로 고려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자 했다. 때문에 요나라는 후삼국을 통일한 고려에게 낙타 50마리를 선물로 보내며 외교 관계를 맺을 것을 요구했지만 왕건은 이를 거절하고 사신을 유배 보낸 뒤 낙타들은 전부 만부교 아래에서 굶겨 죽이는 만부교 사건을 일으켰다. 고구려의 영토였던 만주를 점령한 데다가 거란에게 멸망한 발해의 유민들을 회유하기 위한 조치였다. 그렇게 만부교 사건으로 인해 고려와 거란 간의 외교는 단절되었으며 적대적 관계로 돌아서고 말았다. 결국 외교 수립이 수포로 돌아간 상황에서 요나라는 후방의 안정화를 목적으로 고려를 침공했다. 26년 동안 세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여요전쟁의 시작이었다. 거란의 장수 소선영이 이끈 6만여 명의 요나라 군은 평안북도 일대로 진군하며 고려 조정에 항복할 것을 요구했다.
요나라의 침공에 동요한 조정에서 소손영의 요구대로 항복하자는 의견이 대세를 이루었는데, 이에 당시 내사시랑 직위에 있던 서희만이 항복론에 반대하며 본인이 직접 소손영과 회담을 열겠다고 나섰다. 당시 서희는 요나라의 목적이 고려의 멸망이 아닌 후방의 안정과 송나라와의 단교임을 꿰뚫어 보았다. 아직 송나라를 완전히 제압하지 못한 상황에서 앞선 조건만 충족된다면 요나라는 순순히 군대를 몰릴 것이라 확신했다. 그리고 이런 서희의 판단은 정확하게 맞아떨어져 송이 아닌 요에 사대한다는 조건으로 소손영은 군대를 퇴각시켰으며 사절단이 오고 갈 통상로가 필요하다는 명분으로 고려는 압록강 이남의 강동 6주까지 영토로 얻게 되었다. 이처럼 1차 여요 전쟁은 별다른 피해 없이 서로 합의를 보는 것으로 해결되었으나, 이후로도 요나라는 고려를 완전히 복속시키기 위한 기회를 노렸다. 결국 1004년에 요나라가 송나라에게 매년 비단과 은을 받는다는 조건에 전연의 맹이 체결되자 요나라는 고려로 말머리를 돌렸다. 물밑에서 이루어지던 송나라와의 교류를 차단해 고려를 완전히 복속시키고 1차 전쟁 당시 양도했던 강동 6주를 되찾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일전의 합의를 먼저 깨뜨릴 수는 없었기에 요나라는 전쟁을 일으킬 명분을 찾고 있었고, 이런 분위기를 감지한 고려 역시 강동 6주를 요새화하는 등 전란에 대비했다. 마침내 1009년에 강조가 목종을 폐위시킨 뒤 사야자 당시 요의 황제였던 성종은 이를 빌미로 1010년에 고려를 침공했다. 2차 여요전쟁의 시작이었다. 2차 전쟁에서 요나라는 성종이 직접 군을 이끌고 출정했으며 그 수는 약 40만에 이르는 대군이었다. 요 성종은 서쪽으로는 위구르와 티베트를 정복하고 동쪽에서 일어난 발해 부흥운동을 진압할 만큼 군사적으로 뛰어난 명군이었다. 그리고 황제가 직접 군을 이끌고 남하하고 있다는 사실을 접한 고려는 크게 동요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전쟁의 빌미가 된 강조가 30만 명의 고려군을 이끌고 출정했다가 퉁주에서 대패하면서 주력군이 전멸하고 그를 포함한 장수 대다수가 전사하고 말았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공포에 빠진 조정 신료들은 곧 항복을 주장했다. 거란의 요구대로 송나라와의 관계를 끊고 영토를 할애하는 것만이 고려가 멸망하지 않는 길이라 주장했으며, 이제 즉위한 지 1년도 되지 않은 현종은 사태의 해결에 대해 제대로 갈피를 잡지 못했다. 이렇듯 조정의 여론이 항복으로 기울던 도중 단 한 사람만이 앞으로 나서 항복은 불가하다고 외쳤다. 바로 강감찬이었다. 더 이상의 저항 없이 이대로 항복한다면 요나라는 고려를 가벼이 여길 것이며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한 내정 간섭과 가혹한 수탈이 뒤따를 것이라 생각했다. 때문에 강감찬은 오늘에 이른 강조의 잘못이니 근심할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군사가 적으니 적을 피하고 서서히 기회를 노려야 합니다. 라 말하며 현종에게 남쪽으로 피난할 것을 건의했다. 신료 모두가 항복을 외치는 상황에서 홀로 피난을 갈지언정 적에게 맞서야 한다고 주장하는 강감찬의 모습에 현종은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리고 강감찬의 의견에 따라 현종은 1010년 12월 28일에 일부 신하들만을 데리고 전남 나주로 뭉진했다. 피난길은 험난했다. 호위 무관인 지체문과 병사 50명을 제외한 문관과 장수, 노비들이 전부 왕을 버리고 도망쳤으며, 지방에서 윗세를 떨치던 호족들은 현종을 무시하거나 도리어 그를 암살하려 시도했다. 퉁주에서 고려의 주력군을 괴멸시킨 거란군 역시 개경을 점령한 뒤 궁궐을 포함한 왕릉과 민가를 전부 불태워버렸으며 수많은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갔다. 이처럼 요군에 의해 고려 북방이 초토화되자 결국 현종은 추후 본인이 직접 요성종의 앞에 나아가 항복하는 의식인 친조를 하겠다는 편지를 보내며 화의를 제의했고, 그동안 지속적인 고려군의 저항으로 피해가 쌓인 요나라 또한 이를 받아들여 철군하면서 2차 요요 전쟁은 끝이 났다. 그 과정에서 양규, 김숙흥 등의 장수들이 퇴각하는 거란군을 공격해 큰 피해를 입히고 3만여 명의 고려인 포로들을 구출했지만 직후에 이어진 반격으로 결사대는 전멸하고 말았다. 비록 수도를 포함한 서북면 일대가 완전히 초토화되고 양규, 김숙흥 등의 충신들이 전사하는 큰 피해를 입었지만 화의를 맺은 덕분에 고려는 짧은 평화와 이후 닥칠 전쟁에 대비할 시간을 벌 수 있었다. 강감찬의 의견에 따라 현종이 피난을 갈 수 있었기에 일어난 일이었다. 때문에 훗날 강감찬이 재상 지위에 해당하는 서경유수에 임명될 때 현종은 직접 그를 위한 임명교서를 작성하며 당시 강공의 계책 덕분에 온 나라가 야만인이 되는 것을 면할 수 있었다 라고 그 공을 크게 치하했다. 이렇듯 조정의 여론을 반대하고 홀로 몽진을 주장한 점 덕분에 강감찬은 이후 거란의 침입에 대비할 최중요 인사로 급부상했다.
현종 2년인 1011년에 강감찬은 외교문서를 작성하고 왕의 강연을 맡는 한림학사에 임명되었으며 1년 뒤인 1012년에는 나라가 혼란한 틈을 타 국경을 약탈하는 여진족에 대비하기 위한 동북면 행영병마사에 임명되었다. 한직을 전전하던 강감찬이 60살이 넘어서야 고위직들을 맡자 이를 탐탁지 않게 여기는 이들 역시 늘어났다. 때문에 강감찬을 모함하고 탄핵하는 상소가 쏟아졌지만 현종은 이를 전부 무시하고 그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를 보냈다. 1012년에 평소 강감찬과 사이가 좋지 않던 감찰하사 이인택이 그를 탄핵하자 되려 현종은 이인택을 파직시켰다. 천추태후의 암사 위협을 받으며 절에서 숨어지는 현종으로서는 강감찬이야말로 조정에서 유일하게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인물이었다. 때문에 현종은 강감찬을 앞세워 곧 있을 전쟁에 대비하기 시작했다. 파괴된 개경을 보수하고 불탄 궁궐을 재건했으며 피난길에서 지방 호족들의 폐해를 실감했기에 지방관의 수를 충원해 중앙의 통제력을 강화했다. 강감찬 역시 이런 현종의 정책에 발맞춰 자신이 소유한 밭을 전쟁으로 땅을 잃은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거나 나성의 건설에 참여하는 등 장차 다가올 전란에 대비했다. 마침내 1018년 10월에 강감찬은 서북방의 군사를 담당하는 서북면 행영도 통사에 임명되면서 사실상 고려의 군사를 총괄하는 직위에 오르게 되었다. 이렇듯 8년의 시간 동안 현종과 강감찬이 전쟁을 대비하는 와중에도 요와 고려 간의 관계는 점차 악화되고 있었다. 요 성종은 일전에 맺었던 화의의 이행을 독촉했지만 고려 쪽에서는 병을 이유로 친조를 지연시켰고 이에 분노한 성종이 군대를 보내면서 압록강 일대에서 국지전이 벌어지고 있었다. 고려 역시 그동안 강동 육주를 요새화한 덕분에 거란군의 침입을 어느 정도 막아낼 수 있었으나 1018년에 가뭄과 황충 등의 자연재해로 나라가 혼란해지자 요성종은 당해 12월에 소배합을 필두로 10만 명의 대군을 동원해 고려를 침공했다. 여유전쟁의 마지막인 제3차 여유전쟁이었다. 당시 군대의 사령관이었던 소배합은 1차 여유전쟁 당시 서희에게 강동 육주를 양도한 소손령의 형으로 몽골 부족들을 정복하고 송나라와의 전투에서 많은 승리를 거뒀으며 퉁주 전투 당시 강조의 30만 고려군을 전멸시킨 명장이었다. 요나라 최고의 명장인 소배합이 10만 대군을 이끌고 남하한다는 소식이 조정에 전해지자 신료들은 크게 동요했지만 현종과 강감찬 두 사람만은 당황하지 않고 그동안 준비했던 조치들을 실행에 옮겼다. 현종은 강감찬을 고려군의 총사령관인 상원수로 임명했으며 문관인 강민첨을 대장군으로 삼아 그를 보조하도록 했다. 강민첨은 일전에 서경을 거란군으로부터 지켜낸 전적이 있으며 강감찬은 8년 동안 전쟁에 대비한 총책임자였기에 나온 결정이었다. 또한 현종 역시 저번처럼 남쪽으로 피난을 가는 것이 아닌 수도 개경에 남아 항전을 택했다. 결코 항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보임과 동시에 불안해하는 민심을 통합하기 위한 강수였다. 그리고 이런 현종의 결단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한 수가 되었다. 왕이 자신들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지를 드러내자 고려군의 사기 역시 치솟았고 거란군에 격렬하게 맞섰다. 그 결과 소배합은 당초 예상과 달리 고려군의 거센 저항과 맞닥뜨렸고 강동 육주 중 하나인 흥화진 삼교천에서 큰 패배를 당했다. 강감찬과 강민첨이 이끄는 고려군의 수공에 당해 수많은 병력을 잃은 것이다. 거란군이 남하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강감찬은 이전까지의 경험으로 보아 고려군이 주둔 중인 홍화진을 공격하기보다 이를 우회하여 동쪽의 큰 강인 삼교천을 건너리라 확신하고 강민첨으로 하여금 골짜기에 기병 1만 2천 명을 매복시키고 상류를 소가족을 엮어 물을 채우도록 명령했다. 그리고 강감찬의 예상대로 거란군은 흥화진을 무시한 채 삼교천을 향해 도하하기 시작했고 이를 본 강민첨은 군대가 강을 건너는 순간 댐을 터뜨렸다. 예상치 못한 수공에 당황한 거란군은 그대로 대열이 무너져 내렸고 이에 강민첨은 거란군을 향해 기병들을 돌격시켰다. 급작스런 수공에 당해 대열이 무너지고 기동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그대로 고려군의 기습을 받은 거란군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제대로 반격 한번 하지 못하고 패주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큰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도 소배합은 철수하지 않았다. 개경을 함락하고 현종을 사로잡아 항복을 받아낸다면 전술적으로는 패배했어도 전략적으로는 성공한 것이라 판단했다. 때문에 소배합은 말머리를 돌리지 않고 그대로 개경을 향해 빠르게 진군했다. 하지만 소배합이 곧바로 개경으로 향할 것을 예측하고 있었던 강감찬은 주요 길목마다 고려군을 배치시켜 놓았고 이들은 지속적으로 거란군을 요격하며 피해를 입혔다. 흥화진에서 승리를 거둔 강민첨이 곧바로 추격하여 자주 내구산에서 거란군을 크게 격파했으며 마탄에서 실항조원이 별동대를 이끌고 1만여 명의 부대를 괴멸시키는 전공을 세웠다.
그나마 고려군과의 전투를 최대한 피하고 정예기병의 우수한 기동력을 활용한 덕분에 거란군은 서북면에 주둔 중인 고려군이 집결하기도 전에 빠르게 남아있고, 그 결과 소배합은 개전 한 달 뒤인 1019년 1월에 개경에 도달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전처럼 개경을 함락시키고 왕을 사로잡으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그는 생각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소배합이 마주한 것은 전부 불타버린 밭과 마을들, 그리고 이전보다 더욱 높고 두꺼워진 개경의 성벽이었다. 거란군의 계획 역시 꿰뚫고 있었기에 강감찬이 개경성을 이전보다 더 높고 견고하게 보강한 덕분이었다. 이에 더해 현종은 적군의 약탈을 방지하기 위해 인근 백성들을 성 안으로 들인 뒤 청야전술을 펼쳐 마을과 밭들을 전부 불태웠다. 예상과 달리 초반부터 고려군의 기습으로 큰 피해를 입은 데다가 청야전술로 보급이 끊기고 성 안의 왕과 백성들이 항전의 의지를 불태우는 상황에 소배합은 크게 당황했다. 이미 전국에서 고려군이 진군하고 있었고 이들이 도달하기 전에 성을 함락시키기에는 시간이 촉박했다. 궁지에 몰린 소배합은 현종에게 이만 철수하겠다는 거짓 편지를 쓴 뒤 기병 300명을 인근 금교역에 매복시켰다. 편지를 읽고 방심한 개경의 수비가 허술해진 틈을 타 성을 함락시킬 계획이었다. 그러나 현종은 소배합의 계략을 간파하고 있었고 한밤중에 정예병 100명을 보내 역으로 이들을 기습하여 전멸시켰다. 자칫 개경을 지키는 병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이 드러날 수도 있었지만 오히려 현종은 이를 이용해 개경의 방비가 견고하다는 오판을 유도했다. 이처럼 후방의 고려군이 추적해오고 개경의 항전 의지가 거센 상황에서 기습마저 실패로 돌아가자 소배합은 결국 더 이상의 공격은 무리라 판단하고 군대를 철수시켰다. 그렇게 이번에 입은 패배의 서력을 다짐하며 압록강 인근 귀주성으로 후퇴하던 소배합과 거란군의 앞에 한 무리의 군대가 나타났다. 강감찬의 군대였다. 비록 적군을 패퇴시켰다고 하나 지금 거란군에게 큰 피해를 입히지 않으면 언제든지 다시 침공할 것임을 강감찬은 알고 있었다. 전쟁에서 승리했을지라도 지금 후퇴하는 거란군을 섬멸해야 이후로도 고려가 평화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했다. 때문에 강감찬은 70세의 노인임에도 직접 20만 고려군을 이끌고 귀주성 앞에 평야에서 거란군을 맞이했다. 26년간 이어진 여유전쟁 최후의 전투인 귀주대첩의 시작이었다. 귀주는 사면이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 지형인데다가 이를 통과하는 도로는 좁고 험한 계곡 사이에 위치해 있어 대군을 막기 좋은 장소였다. 고려군이 먼저 귀주성 앞에 하천을 건너 평야에 배수진을 치자 소배합은 퇴각하겠다는 당초의 계획을 바꿔 전투를 벌이기로 결정했다. 한 번의 전투로 고려군을 전멸시키면 보다 안전하게 철수할 수 있고 거란군 대다수가 숙련된 기병인데 반해 강감찬의 군대는 징집된 농민들로 이루어진 보병이었기에 승산이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치명적인 노판이었다. 지속된 패배와 도주로 사기가 떨어지고 피로가 쌓여 있었던 거란군과 달리 이미 승전 소식을 들은 고려군의 사기는 높았던 데다가 고향이 침략당한 입장에서 병사들 모두 복수심에 불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거란군 역시 하천을 건너 평야에 대치하면서 양군이 격돌했다. 이때 강감찬은 고려군은 보병이라는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 창을 달아놓은 수레인 검차들을 전면에 배치해 기병들을 저지했다. 강감찬의 계획대로 기병의 돌격이 검차에 가로막히자 거란군은 말에서 내려 활을 쏘기 시작했고 이에 고려군도 화살을 쏘며 대응했다. 하지만 거란군이 위치한 북쪽에서 돌풍이 불어와 화살의 사정거리가 늘어났기 때문에 고려군은 전투에서 불리한 상황에 처했다. 하지만 돌연 바람의 방향이 북쪽으로 바뀌었고 이에 역으로 전황이 거란군에게 불리해졌다. 그렇게 양군 모두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치열한 전투가 이어졌으나 곧 이 상황을 끝낼 구원군이 등장했다. 철수하는 적군을 추격하던 1만 명의 고려 기병대가 거란군의 후방을 급습한 것이다. 기병대의 등장으로 전장의 균형은 고려 측으로 기울어졌다. 갑작스럽게 기습한 기병대의 공격으로 인해 거란군의 대열이 붕괴되었으며 전방에는 강감찬의 군대가 후방에는 고려 기병대로 인해 퇴로가 없어진 거란군은 일방적으로 고려군에게 유린당했다. 결국 거란군은 전투를 포기하고 하천으로 뛰어들어 강을 건넜는데 이때 소배합은 갑옷과 무기를 버리고 산으로 도주를 명했으나 고려군이 지속적으로 활을 쏘며 추격한 탓에 대량의 전사자가 발생했다. 그 결과 전투에 참전한 9만 명의 거란군 중 7에서 8만이 전사하고 소배합을 포함한 수천 명의 병력들만이 간신히 도주에 성공했다. 고려사에 따르면 거란군의 시체가 평원을 채우고 노획한 갑옷과 무기가 거리를 가득 메웠으며 사로잡은 포로만 1만 명에 달했다고 한다. 요나라의 완벽한 패배이자 26년간 이어진 여유전쟁에서 승리한 순간이었다.
귀주대첩에서 군대가 몰살당했다는 소식을 보고받은 성종은 경로하여 소배압에게 내가 경솔하게 적지에 깊이 들어가 이 지경이 되었으니 무슨 염치로 나를 보는가 하고 욕설을 내뱉은 뒤 그를 파직시켰다. 반대로 귀주대첩을 승리로 이끈 강감찬은 고려의 영웅이 되었다. 승전 소식에 감격한 현종은 직접 개성 인근의 영파역까지 나가 강감찬을 맞이했으며 금으로 제작한 꽃 8가지를 그의 머리에 꽂아준 뒤 손을 잡고 승리를 축하했다. 이후 현종은 궁궐로 돌아와 연회를 열어 병사 9,000명에게 포상을 내리고 강감찬에게는 시급 300호와 고려의 최고위 행정기관인 충서문화성의 차관에 임명했다. 이렇듯 고려는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으나 전란으로 국토가 초토화된 상황에서 계속 요나라와 적대 관계를 유지할 수는 없었다. 때문에 현종은 사신을 보내 이전처럼 사대의 예를 다하고 포로들을 송환할 의사를 전하며 강화를 청했고 지속된 패배로 지쳐있던 요 성종 역시 이를 받아들였다. 그렇게 26년 동안 이어졌던 여유전쟁은 고려의 승리로 막을 내렸으며 이후 강동 6주는 완전한 고려의 영토가 되었다. 전란이 끝난 뒤 고려는 다시 평화를 되찾았다. 징집되었던 병사들은 다시 생업으로 돌아갔으며 남부에 살던 백성들을 북쪽으로 이주시켜 폐허가 된 북방을 재건했다. 이렇게 나라가 다시 일어서는 상황에서 강감찬은 전쟁이 끝난 지 1년 뒤인 1019년의 노령을 이유로 은퇴하고자 했으나 현종은 나라의 원로이자 공신 많이 받는 괴장까지 하사하며 그를 붙잡았다. 하지만 이미 70살이 넘은 고령인데다가 전쟁을 겪으며 힘신이 지쳤던 강감찬은 1020년의 정기에서 은퇴했다. 조정에서 물러난 이후 강감찬은 평화로운 노년을 보냈는데 개경의 성벽을 중축하는 데 조언하거나 수도의 사찰인 흥국사에 나라의 안녕을 기원하는 석탑을 세웠으며 현종 21년인 1030년에는 최고의 재상인 문화시중에 임명되었다고 한다. 이렇듯 전쟁을 승리로 이끈 영웅으로서 온 나라의 존경과 예우를 받으며 여생을 보내던 강감찬은 현종이 사망한 지 3개월 뒤인 1031년에 향년 8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당시 국왕인 덕종은 강감찬의 사망 소식을 듣고는 조회를 3일간 금하고 신료들과 장례식에 참석했으며 사후 그의 위패를 현종의 위패와 함께 종묘에 배양했다. 강감찬의 무덤은 고려는 물론 조선대까지도 충신이라 존경받으며 국가의 관리를 받았지만 이후 여러 전란으로 그 위치가 잊혀져 알 수 없게 되었다. 강감찬 세상은 그를 귀주대첩을 승리로 이끈 명장이자 고려를 구한 영웅으로 기억하지만 그의 삶은 여러 위인들의 것과 거리가 멀었다. 실록과 민담에도 기록될 만큼 외모가 볼품없어 강감찬을 처음 본 사람들은 그를 무시했으며 왕권을 도와 후삼국을 통일한 공신의 아들이면서 36살이라는 늦은 나이가 되어서야 과거에 합격했다. 간신히 조정에 출사한 이후에도 빛을 보지 못하고 지방을 전전하며 정계에서 소외당했으며 그나마 백성들만이 그의 노고를 알아주어 민담으로 전해졌다. 이렇듯 강감찬은 일생의 대부분을 주목받지 못한 채 그저 평범한 권리로 살았으며 그 본인과 주변 또한 이후로도 변하지 않은 여생을 보내리라 생각했다. 하지만 인생의 황혼기인 환갑에 들어 나라가 전란에 휘말리고 백성들이 신음하자 그는 숨겨진 능력을 꽃피웠다. 내부로는 목종이 폐위되고 국정에 대한 지식이 전무한 현종이 왕위에 올라 나라가 혼란스러웠고 외부로는 강대국인 요나라가 고려를 굴복시키기 위해 침략했다. 이런 내우외환의 상황에서 강감찬은 홀로 피난을 갈지언정 항복할 수는 없다며 자신의 뜻을 관철했고 결과적으로 나라를 보존할 수 있었다. 또한 8년간의 철저한 대비로 당대 최고의 명장인 소배압의 10만 대군을 섬멸시켰으며 덕분에 요나라는 이후로 다시는 고려를 침략하지 않았다. 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동북아는 고려, 여, 송 세 나라가 균형을 이루었으며 여진족과 일본에게 조공을 받아 고려는 명백한 강대국이자 국제 질서의 기둥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이런 3자 간의 균형은 여진족의 금나라가 흥기할 때까지 120년간 이어졌으며 그동안 고려는 주변국과 활발한 교류를 통해 문화적으로 전성기를 맞이했고 이 시기 고려의 이름이 해외로 전파되어 한국을 뜻하는 코리아의 기원이 되었다. 그리고 이런 평화의 시대를 불러온 강감찬은 고려인들에게 구국의 영웅이라 불리며 당대 최고의 명성과 존경을 받았다. 고려사에서 강조가 반란을 일으키고 요나라가 침략하여 국군이 위급하게 되었으니 간공이 없었다면 우리 모두 어떻게 되었을지 알 수 없다. 하늘이 낳은 이가 아니라면 어찌 이에 대응할 수 있으리요 라 평가했으며 후대인 조선시대에도 국가적으로 그의 업적을 인정해 무덤을 정비하고 시호를 내려주었다. 이처럼 여유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1세기의 평화를 이루어낸 강감찬이야말로 고려의 기록대로 하늘이 내린 인물이며 작지만 큰 나라 코리아를 해외로 알리는데 기여한 숨겨진 공로자라 할 수 있다.